2022 대수능 6월 모평 해설 강의 과학 탐구 영역 물리학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자, 총평에서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이번 평가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6월 모평의 난이도에 관련된 느낌은 선생님은 아주 어려운 거는 아니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전년도 교육과정에 비해서 내용이 줄어들고 그리고 개념의 난이도도 낮아졌기 때문에 그 전에 교육과정 출제 문제보다는 확실히 난이도가 우리가 느끼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친구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 공부했기 때문에 전에 경험이 없죠. 그래서 이 문제로도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고3 현역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아주 그 시험처럼 진지하게 이렇게 시험을 연습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부담감 그리고 또 수능 유형 문제에 대한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연습의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는 정말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게 느꼈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도록 분발해야 되고, 아마 6월 모평 끝나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9월 모평 전에 6월 모평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세요. 비슷한 유형이 또 출제가 되거든요. 9월 모평 전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본다면 그때는 내가 그때 너무 어렵게 생각했구나. 막상 해보니까 괜찮네. 이런 느낌 들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가 9월 모평까지 최소한 목표를 세워놓고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1번 문제부터 한번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1번 문제는 평가원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약간 워밍업 수준으로 치열업, 용기를 주려고 내는 문제죠. 단순 지식형 문제예요.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서 분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시광선, 자외선, A는 뭐가 될까요? A는 X선이 될 거고, 가시광선 그러면 B는 적외선이 될 거고, C는 마이크로파가 될 거고, 라디오파 순서로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A, B, C 전자기파의 특징을 묻는 거죠. 체온을 측정해? 자, 이거 바로 뭡니까? 이거 바로 적외선을 이용하는 거고, 적외선은 B에 해당되고, 음식물을 데우는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거고 C에 해당합니다. 공항 검색대에서 수화물의 내부 영상을 찍는데요. 그럼 얘는 X선이고 X선은 A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가나다 순서대로 B, C, A. 정답은 4번으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단순한 문제들은 빨리빨리 답을 확인하고 넘어가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에서 조금 더 시간을 배분하는 형태로 이번 시간을 운영하도록 할게요. 자, 2번 전자기 유도 현상을 활용하는 것은 마이크죠. 자, 일단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음파를 발생시키게 되면 진동판이 진동하고, 진동판이 진동할 때 진동판에 붙어있던 코일이 자석 주변에서 진동하게 되니까 자석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전자기 유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피커는 전자기 유도 아닙니다. 마이크만 전자기 유도고, 자, 니은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면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는 거잖아요. 자기장이 진동한다는 것은 자기장이 변한다는 거고, 자기장이 변하면 그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코일에는 유도 전류가 흘러야만 되죠. 그래서 무선 충전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거고, 전자석 기중기는 코일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코일 자체가 자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전자기 유도가 아니고 바로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죠. 디귿은 전자기 유도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정답은 3번. 그래서 2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자,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도 이것도 틀리면 안 되겠죠. 사실 우리 1쪽에 있는 다섯 문항은 정말 틀리면 안 됩니다.
그림은 학생 ABC가 도체, 반도체, 절연체를 각각 대표하는 세 가지 고체의 전기 전도도와 에너지 띠 구조인데 전기 전도도가 클수록 전류가 흐르기가 쉬운 거지. 그럼 보세요. 전기 전도도가 가장 큰 것이 구리. 그러니까 구리가 도체가 될 거고 전도도가 가장 작은 것이 다이아몬드, 절연체.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전기 전도도를 갖고 있는 반도체. 규소는 반도체죠. 자, 그런데 가본을 보니까 바로 뭡니까? 원자과 전자 그리고 전도띠의 간격이 없어요. 그럼 얘는 바로 뭐야? 얘는 얘는 무조건 도체예요. 누구야? 구리예요. 그 다음 띠 간격을 보니까 굉장히 크고 적당히 있네. 굉장히 큰 게 바로 누구야? 절연체죠. 즉 다이아몬드고 적당한 띠 간격 바로 반도체 규소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학생 A, 띠 간격은 다이아몬드가 규소보다 커야 되죠. 구리의 에너지 띠 구조는 구리는 도체고 도체는 굉장히 특이하죠. 다른 것들에 비해서 띠 간격이 없어요. 원자과 띠와 전도 띠가 겹쳐 있습니다. 구리의 에너지 띠 구조는 다가 아니고 가여야만 되고 규소, 순수한 반도체에 불순물, 붕소를 도핑하면 전기 전도도가 커지죠. 그래서 학생 C만 옳게 이야기하고 있고 정답 3번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여러분? 자, 4번 볼게요. 자, 4번은 전자 현미경에 관련된 문제고 우리 물질파 할 때 이 전자 현미경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 있는 노란색 숫자는 수능 특강 바로 전자 현미경에 관련된 20쪽 16번에 있는 문제예요. 자, 투가 전자 현미경의 구조이다. 운동에너지가 이제로이면 물질파 파장은 람다 제로이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운동에너지 이제로 물질파 파장 람다 제로를 주었다는 것은 물질파 파장을 쓰라는 거지. 자, 물질파 파장이 뭐예요? MV,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직. 그런데 운동량 대신 운동 에너지가 나와 있으면 이 MV는 무엇으로 고쳤을 수 있어? 루트 2m 2k로 고쳤을 수 있고 그리고 역시 분자에는 플랑크 상수. 이렇게 변하는 과정은 수능 특강 문제풀이를 보시거나 수능 특강 개념 강의를 보면 이거 선생님이 왜 이렇게 되는지 유도했어요.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E0일 때 물질파 파장이 람다 제로이다. 요거 일단 기억해 놓고 보기로 바로 갈게요. 시료를 투과하는 누구에 의해서 스크린의 상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름하여 전자 현미경이에요. 전자죠, 전자. 기억, 전자기 파가 아닙니다.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 자, 니은에 있는 자기 렌즈는 이름은 렌즈지만 유리가 아니지. 이거 코일이에요, 코일.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바로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고 그 자기장 때문에 이 전자가 한쪽으로 그러니까 가운데로 모아질 수 있도록 전자의 진행 경로를 바꾸는 역할을 하게 돼요. 우리가 렌즈라고 하면 빛을 모으잖아. 볼록 렌즈 같은 경우 빛의 진행 경로를 바꾸는 것처럼 이러한 자기 렌즈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자의 진행 경로를 바꾸게 되죠.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입니다. 자, 디귿 운동에너지가 이제로인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얼마가 되겠느냐를 보기 디귿에서 묻고 있는데 자, 보세요. 운동에너지가 이제로일 때 물질파 파장이 람다 제로였대. 그런데 보기 디귿 운동 에너지가 2배인 거야. 자, 2배면 물질파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그렇지. 이게 바로 뭐예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루트 2E0가 된 거니까 물질파 파장은 어떻게 표현돼야 돼? 루트 2분의 1 람다 제로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만 옳은 문장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물질파 파장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MV분의 H 운동량을 물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는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렇게 운동 에너지 루트 2m 2k분의 H를 물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충격량과 관련된 예를 나타낸 거라고 하는데 자, 충격량이라고 하면 우리 충격량이 뭐가 충격량이지? FT. 물체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그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이 충격량인데 이러한 충격량은 뭐하고 똑같아?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자, A, B, C. 이 충격량에 관련된 예가 나와 있어요. 보기 기억번 바로 가볼게요. A에서 라켓의 속력을 더 크게 해. 그렇게 해서 공을 치면 공이 라켓으로 받은 충격량은 더 커지겠죠. 그만큼 라켓의 속력을 크게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라켓을 휘두르는 힘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F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는 거고 운동량의 변화량 자체가 충격량이고 또 F 자체가 커지면 FT가 충격량이니까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요. 자, 니은 B에서 에어백은 탑승자가 받는 평균 힘을 감소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가 V0의 속력으로 막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정지한 거야. 자, 그럴 경우 자, 이렇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일정할 때 T가 커지게 되면 지금 뭐예요? 힘을 받는 시간이 커지게 되면 그 힘은 어떻게 돼? 감소하죠. 충격력을 감소시킬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을 보호하게 할 수 있어요. 니은 옳은 문장이고요. 자, 디귿 C에서 활 시위를 더 당기면 활 시위를 떠날 때 화살의 운동량이 커진다. 활 시위를 더 당기면 당길수록 내가 당기려면 어때? 그치? 역시 F가 커지거든요. F가 커지게 되면 충격량이 커지는 거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져야 되고 처음에 화살은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치? 화살이 떠나는 순간에 속력이 커지게 되겠죠? 자, 속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운동량이 커진다는 얘기.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이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페이지에 문항이 6문항까지 있네요. 자, 6번 문항도 우리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평 그리고 대수능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죠. 핵반응이에요. 자, 핵반응할 때 보존되는 것은 숫자들. 아래에 있는 숫자, 얘 총합이죠. 2니까 얘도 2네? 그럼 얘는 0일 거고 위에 있는 숫자, 질량수죠. 4고 3이니까 얘는 1일 거야. 그럼 뭐야? 얘는 이제 중성자가 되는 거고요. 자, 아래에 있는 숫자의 총합 2, 얘는 1이니까 1 있어야 되고 위에 있는 숫자의 총합 4, 3이니까 1 있어야 되겠네. 양성자가 하나 있네요. 니은은 수소의 원자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기억번. 기억은 중성자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기억하고 니은에서 질량수가 바로 뭐예요? 위에 있는 숫자가 질량수지 질량수는 서로 같아요.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숫자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원자 번호라고 부르죠. 자, 디귿, 질량결소는 이렇게 핵반응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 에너지가 바로 뭐야? 질량결손에 의한 에너지고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는 질량결손을 델타 M이라고 하면 델타 M, 즉 질량결손 곱하기 C의 제곱. C의 제곱은 상수니까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질량결손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는 나번에서 더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질량결손은 나에서가 더 큽니다. 그렇다면 보기 디귿 질량결손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게 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6번까지는 정말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이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7번이고 7번은 딱 봐도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전이과정 A, B, C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양자수, 즉 전자의 궤도 서열에 따른 에너지가 나와 있잖아. 근데 이런 거 숫자 나와 있으면 이거 숫자 계산할 거야? 소수점 두 자리까지 있는데 그치, 계산하지 않아요. 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 어렵지 않은 문제를 빨리 풀어야만 뒤에 사쪽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시간 배분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나와 있으면 에너지 준위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서 E1, E2, E3 그리고 E4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이웃한 에너지 준위 간격이 같지가 않지. 첫 번째, 두 번째가 엄청 커요. 그리고 그 다음 갈수록 이웃한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작아집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자, 전이과정 A는 두 번째 궤도에서 첫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하는 과정, B는 세 번째에서 두 번째, C는 네 번째에서 세 번째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구태여 계산을 하지 않아도 눈에 딱 보이지? 그렇죠.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혹은 에너지의 혹은 광자의 진동수 비교를 할 수 있어. FA가 제일 크고 FB 그리고 FC 순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요. 우리 보기 기억번 한번 볼게요.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A하고 B하고 비교하래. 그러면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고 그렇다고 하면 파장 관계는 어떻게 되지?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잘 알아두세요. FB하고 FC를 더하면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FA보다 크겠느냐라고 나와 있는데 자, 정말 중요한 얘기. 에너지 준위 중에서 전자가 무한번째 궤도에 있을 때의 에너지 준위 이것을 우리가 0이라고 놓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궤도와 두 번째 궤도에 에너지 차이가 있고 무한번째와 두 번째 전자의 궤도에서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있을 텐데 이 차이가 선생님은 수능 특강할 때 이미 얘기했어.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두 번째와 무한번째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보다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야? 이 A가 자, 여기에 있는 이 전위 과정을 D라고 할까? D보다도 A 과정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커. 그렇다고 하면 FB하고 FC를 더한 것보다는 당연히 FA가 더 크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빨리 내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근데 내가 이러한 에너지 준위 그래프를 그리질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빨리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빨리 계산을 해보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궤도하고 두 번째 궤도에서 에너지 준위의 차이는 대략 10만큼 나.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 궤도하고 무한번째 궤도에서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는 얼만큼 나니? 그래, 3만큼 나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두 번째 궤도에서 세 번째 궤도로 전이할 때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전이할 때,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전이할 때 이 차이보다는 10이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궤도의 에너지 준위 차이가 두 번째와 무한번째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보다도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 니은은 틀린 문제라는 걸 바로 깨달을 수가 있고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은 두 전하의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니까 n=2일 때가 n=3일 때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D가 틀린 문장이고요. 옳은 것은 기억 하나, 정답은 따라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직접 계산을 하면서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빨리 에너지 준위 그래프를 그려서 답을 찾는 요령을 여러분들이 익혔으면 좋겠어요. 자, 8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우리 수특에 연계 문항을 적진 않았는데 그런데 얘는 아주 똑같은 그림은 없더라도 우리 이미 수특에서 다룬 문제하고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형태로 수특에 있는 문제하고 같은 문제냐면 기중기의 줄로 연결된 상자가 연직 아래로 등속도 운동을 한대.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건 뭐야? 이 전체 작용하는 알짜 힘이 그치 0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상자도 알짜 힘이 0이고 A도 0이고 B도 0인 거야. 그럼 얘는 결국 뭐예요? 그치 바닥에 A하고 B가 이렇게 엎혀서 정지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 그거는 우리가 수특에서도 이미 문제를 풀었던 거죠.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0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작용 반작용을 묻고 있지. 작용 반작용은 주어 목적어만 바꾸면 된다고 그랬어. 줄이 상자를 당기는 힘. 그럼 이것의 반작용은 상자가 줄을 당기는 힘이죠.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이고요. 자, 디귿 상자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그리고 A가 B를 누르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A는 B를 얼마의 힘으로 누를 수가 있을까? A는 중력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mg의 힘을 받지. 그러니까 A가 B를 누르는 힘은 바로 A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만큼이야. 이 중력이 바로
A가 B를 누르는 힘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상자가 떠받치는 힘을 묻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자를 보세요. 상자 입장에서는 A하고 B가 질량이 3m짜리 한 물체랑 똑같아. 그러면 3m짜리 물체에는 중력 3mg가 작용을 하겠지. 그런데 왜 중력받아서 떨어지지 않아? 상자가 바로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상자에 접촉해 있는 B를 떠받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상자가 B를 떠받치고 있는 힘은 중력 같은 경우, 전기력 같은 경우는 떨어져도 작용할 수 있지만 내가 칠판을 밀고 싶으면 접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상자는 접촉해 있는 B한테 힘을 줄 수 있거든. 근데 얼마만큼 줘야 돼? 그렇지. 요거 한 물체로 간주해서 3mg만큼 떠받쳐 줘야죠. 그래야만 AB를 한 물체로 간주할 때 중력이 아래로 3mg, 상자가 떠받치는 윗방향으로 3mg. 그래서 알짜힘이 0 돼서 이 문제처럼 등속 직선 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자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A가 B를 누르는 힘의 크기 2배가 아니고 3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수특에서 문제 풀었습니다.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 그리고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번은 자성체에 대한 문제인데, 그리고 바로 이 자기력선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자성체 X가 솔레노이드에 의해서 자기화가 됐대. 근데 솔레노이드 보니까 전류 방향이 표현되어 있어요. 자, 오른손 써야겠지? 자, 전류 뒤쪽에서 앞쪽으로 전류가 흐르네요. 그럼 이때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에 가리키는 방향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 혹은 자기력선 방향이지. 그러면 오른쪽에서 자기력선 나와서 왼쪽으로 자기력선 들어갈 텐데 막대자석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솔레노이드는 N극에서 자기력선 나와서 S극으로 자기력선 들어가니까 강자성체의 A 부분이 N극, 상대적으로 반대쪽은 S극이 되겠지. 자, 이러한 자기화된 강자성체 X에 자기화되지 않은 하지만 역시 강자성체인 Y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되지?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외부 자기장과 인력이 작용해야지. 자, 그러려면 강자성체 Y, 오른쪽 N, 그리고 왼쪽 B는 S극을 떼야 될 거야. 그러면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극이 있을 경우에는 두 자석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고 따라서 자기력선도 이렇게 N극에서 S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1, 2, 3, 4, 5번 중 만족시키는 그림은 몇 번? 5번. 정답 5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강자성체의 성질 그리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 자기력선을 묻는 문제였는데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이제 딱 봐도 파동에 대한 문제고, 자, 파동도 우리가 수능 개념, 수능 특강을 통해서 대비를 많이 했는데 이 정도 문제도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시간 t=0일 때 매질 A에서 매질 B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서 나타낼 때, 자, 이렇게 X축이 위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선지처럼 X축이 뭐일 수도 있어? 시간일 수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X축이 위치로 나오면 우리한테 무슨 정보를 알려줘? 파장. 그리고 이렇게 X축이 시간으로 나오면 우리한테 주기라는 것을 알려주죠. 자, 그러면 우리 일단 눈으로 보이잖아. 파장 구할 수가 있거든요. 매질 A에서 파장, 마루에서 마루까지, 2에서 6까지네요. 이게 바로 뭐야? 매질 A에서의 파장, 람다 A라고 표현할게요. 4 단위는 미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매질 B에서도 마루에서 마루까지, 자, 그러면 6에서부터 14까지. 자, 요건 이제 람다 B라고 할게. 람다 B는 그러면 몇 미터? 8미터야.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서 또 우리한테 어떠한 정보를 주었냐면 문제에서 A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이 2m/s래.
자, 그러면 파동의 진행 속력 알아야만 되겠지. V는 F람다. 사실 전년도 교육과정에서는 V는 F람다를 주로 출제했거든. 그런데 작년 2021부터 보니까 평가원에서 그리고 수특에서도 V는 F람다가 아니라 T분의 람다를 많이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진동수하고 주기는 역수니까 F람다나 T분의 람다나 똑같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자, 이 파동의 진행 속력 식에 이 매질 A에 관련된 수치를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매질 A에서 속력이 2m/s였어요. 자, 매질 A에서의 주기는 몰라. 파장은 내가 구했지, 눈으로. 4야. 그렇다고 하면 매질 A에서의 이 파동의 주기는 몇 초? 2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자, 이제 어떻게 됐어, 얘들아? 파장이 바뀌었지. 그렇다는 것은 바로 이제 매질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매질 A하고 B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 매질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게 바로 뭘까, 얘들아? 주기예요. 즉, 매질 B에서도 이 파동의 주기가 2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주기가 그러면 매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느냐? 우리 진동수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얘가 줄이야. 그럼 내가 이 줄 끝부분을 잡고 흔들 거 아니야. 내가 1초에 10번 흔들어. 그러면 이 매질이 어떤 매질이든 간에 공기 중이든 물속이든 내가 이 줄을 잡고 10번을 흔들면 그치 10번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진동수는 매질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고 진동수의 역수가 주기니까 주기 역시 매질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바로 뭐야? x = 12m에서 파동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래. 그럼 일단 주기가 2초가 되는 선지를 찾아야만 되겠죠? 그럼 주기가 2초가 되려면 주기 역시 마루에서 마루까지 x축이 시간일 때 주기인 거니까 정답일 수 있는 것은 3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3, 4번 중에 누가 정답인지 어떻게 골라야 될까? 그치,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이 파동이 A에서 B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는 거야. 그러면 잠시 뒤 이 파동의 모습은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얘들아? 그냥 뚝 떼서 오른쪽으로 평행이동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즉, 잠시 뒤 이 파동의 모습은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 저기 보세요. x = 12m인 이 위치에서 잠시 뒤 어떻게 될까? 그치? 파동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네. 그렇다고 하면 3번하고 4번 중에서 잠시 뒤 밑으로 파동이 내려가야만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파동이 내려간다는 것보다 매질이 내려가야 되겠지. 3번이 정답이 아니고 4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내친 김에 자,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자, 우리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T분의 람다지. 그러면 비매질에서의 속력도 구할 수가 있겠지. 주기는 그대로 2고 비매질에서의 파장은 8m였으니까 B에서의 속력은 얼마예요? 4m/s. A에서의 속력은 2m/s였거든. 즉 1초의 파동이 A에서는 2m를 가고 그리고 B에서는 그 2배인 4m를 간다는 거니까 자, 이렇게 파동이 이동한 이 폭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 A에서보다는 B에서가 더 커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번 문제는 답도 찾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간 설명도 했어요. 자, 이 10번 파동의 진행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파동 부분에서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파동이 진행할 때에 속력 구하는 거, 눈으로 보이는 파장 구하는 거, 주기 구하는 거, 거기에다가 매질이 달라져도 무엇은 바뀌지 않아? 진동수, 주기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눈으로 딱 봐도 연력학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2021에서는 6월, 9월 평가원에서 이 연력학 파트가 열 기간과 함께 압력 부피 그래프가 주어진 상태로 난이도가 꽤 높게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자, 열의 이동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건데 20ml의 기체가 들어있는 유리 주사기의 끝을 고무마개로 막았어요. 그리고 가의 주사기를 뜨거운 물이 든 비커에 담그고 피스톤이 멈추면 눈금을 읽는데, 자, 그러면 뜨거운 물이니까 열이 비커에 있는 물에서 주사기 쪽으로 이동하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일단 그치, 부피가 팽창할 거야. 부피가 팽창하니까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게 될 거거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피스톤이 멈춘다는 거야. 그럼 잘 보자 얘들아. 자, 먼저 피스톤 밖에서는 대기에 의한 대기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주사기 안에는 기체가 있으니까 기체에 의한 압력이 있겠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피스톤이 자유롭게 위아래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켜 놓고 열을 가한다고 하면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즉 기체가 일을 하지 않으니까 받은 열이 몽땅 온도로 변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열역학 PV는 T에 의해서 부피가 일정한데 온도가 높아져? 그럼 압력이 커지게 될 거야. 근데 얘는 뭐야 얘들아? 그치, 자유롭게 피스톤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체가 열 받아서 부피가 팽창하고, 자, 그럼 한번 볼게. 자, 부피가 팽창했어. 부피가 팽창하고 압력은 어떻게 될까? 피스톤이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가 정지해. 그러면 처음 상태에서도 정지 상태였겠지? 그러다가 부피가 팽창하면서 또 정지야. 그러면 처음이나 지금이나 대기압은 변하는 게 아니잖아. 대기압은 일정해.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뭐겠어 얘들아? 그렇지. 이 기체의 압력이 대기압하고 같아야만 되고, 대기압이 일정하니까 기체의 압력도 일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단순한 그림으로부터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느냐? 바로 등압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납원 과정에서 뜨거운 물이 든 비이커에 담그고 피스톤이 멈추면 눈금을 읽었잖아.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팽창했으니까, 그치, 온도는 증가하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요거 알아차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답은 이번에는 얼음물이 든 비커에 담그고 피스톤을 멈추면 눈금을 읽었더니 부피가 어떻게 됐어? 그치, 납원보다 부피가 줄어들었어. 여전히 등압 과정이니까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줄어들었네? 그렇다고 하면 온도도 감소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보기 기억반 한번 볼게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가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건데 내부 에너지를 내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어. 근데 내부 에너지가 다른 말로 뭐예요? 온도야. 그러니까 이거 한 거야. 가번에서 나번이 될 때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 근데 부피가 증가했네. 온도 증가해야만 되니까 가에서보다 나에서가 내부 에너지가 더 커야만 되고, 따라서 보기 기억번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옳은 문장이에요. 자, 니은 나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가 한 일과 같다. 자, 열이 나오면 우리는 이제 열역학에서 또 무슨 공식을 이용해야 될까? 그치, 열이 나왔으니까 열역학 제일법칙. 기체가 열을 흡수하면 일하고, 그리고 남는 열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증가로 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쓰면 기체가 하는 일 W는 P 델타 V, 델타 U는 델타 T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나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은, 자, 일단 부피가 팽창했잖아. 부피가 팽창했으니까 기체가 뭐 한 거야 얘들아? 그치, 외부에 일한 거지. 자, 그리고 또 뭐였어? 온도가 증가했지. 온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체가 흡수한 이 열이 일과 내부 에너지 증가로 다 쓰인 거야.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 되겠어요. 자, 디귿번. 다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은, 자, 마찬가지죠. 방출한 열도 열역학 제1법칙을 쓸 거예요. 그럼 일단 부피가 쪼그라들었어. 부피가 쪼그라들으면 W가 마이너스 값이고, 자, 그리고 바로 요 과정이죠. PV는 T로부터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줄어들었어. 온도가 감소해. 그렇다는 얘기는 델타 U 값이 마이너스 값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기체가 방출한 이 열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에다가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E를 합한 것과 같죠? 디귿도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역학이다 싶은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2개의 식을 그냥 미리 써놔요. 이것만 묻는 문제도 없고 이것만 묻는 문제도 없어요. 항상 2개를 같이 묻거든요. 그래서 PV는 T라고 하는 공식과 열역학 제1법칙, 그 열 에너지에 관련된 것을 써놓고 그리고 보기에서 묻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쪽까지 11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까다로운 문제들이 시작이 되는 3쪽 12번 문제 한번 볼 텐데, 자, 12번 문제는 수능 특강 22쪽 4번 문제로 되어 있지만 이 4번 문제뿐만이 아니고 수능 특강에 굉장히 많은 등 가속도 운동이 바로 이 12번 문제와 같은 유형이었어요. 자, 일단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데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고 하면 일단 평균 속도를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자,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게 뭐야? 평균 속도 V_바라고 표현할게. 평균 속도는 델타 T분의 변이에요. 이건 기본이야. 등 가속도 운동을 하든 아니든지 간에. 그런데 등 가속도 운동의 경우 이렇게 구한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것. 즉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중간 속도, 그게 바로 평균 속도예요.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은 계속해서 속도가 변하잖아. 속도가 변하니까 내가 다루기가 어려워. 근데 이렇게 중간 속도, 평균 속도를 구하면 이 평균 속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등속도 운동한 것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암산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자동차 A, B 기준선 PR을 각각 V와 EV의 속력으로 동시에 지났어. 그리고 기준선 Q도 뭐예요? 동시에 지난대. 그러니까 자동차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L만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도 T고, 자동차 B가 3L만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도 T인 거야. 그러면 우리 이거 딱 보는 순간 T가 아니고 이동거리를, 즉 변이를 시간으로 나눠줘. 그럼 그게 뭐였지? 그래, 그게 바로 평균 속도였어요. 그럼 보세요. 시간은 똑같아. 이동거리가 1:3이야. 그럼 평균 속도는 A의 평균 속도를 V_바라고 할 때 B의 평균 속도는 그렇지, 그 3배인 3V_바면 되겠다. 평균 속도는 등속도 운동으로 바꿔칠 수 있는 거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V_바라고 하는 속도로 T만큼 갔을 때 L이야. 그럼 3L만큼 가려면 그치, 3배의 A의 평균 속도, 즉 3V_바로 등속도 운동해야만 3L을 같은 시간 동안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힌트가 있어요. 힌트라기보다 이제 문제에서 준 조건이 A, B의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아. 그런데 방향도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봐봐. 같은 시간 동안 이 B는 3L만큼 슝 와야 돼. A는 그치, 같은 시간 동안 그냥 슬렁슬렁 가면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B의 가속도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아야만 점점 속도가 빨라져서 슝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A 자동차에도 가속도는 왼쪽 방향이고 그 크기는 A인 거야. 자, 그럼 이때 Q 지점을 지날 때 A의 속력을 다른 색깔로 좀 쓸까? Q를 지날 때 A의 속력을 VA라고 하고 Q를 지날 때 B의 속력을 우리가 VB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이 B는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거니까 VB가 이 V보다 커야 되고, 근데 이 자동차 A를 봐봐.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지. 가속도는 힘의 방향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과 힘 방향이 반대네? 그럼 뭐야? A는 속력이 점점 느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VA는 V보다 작다라는 것도 우리는 일단 알 수 있어요. 자, 구하라고 하는 게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거든? 근데 선지를 보니까 V와 L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거 써먹어야 돼. 그럼 일단 평균 속도 구했잖아. 평균 속도가 A하고 B가 1:3이야. 그러면 A의 평균 속도가 어떻게 되지? 자, A의 평균 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2분의
A의 처음 속도 더하기 A의 나중 속도야. 이게 A의 평균 속도예요. 그러면 B의 평균 속도는 2V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VB를 반으로 나누면 돼. 그런데 평균 속도의 B가 1대 3이지 지금 뭐예요? A의 평균 속도에다가 3을 곱한 것이 B의 평균 속도야. 그럼 얘하고는 지워질 거고 계산하면 어떻게 돼? 이 식을 계산하면 우리 구분하기 좋게 이렇게 1번이라고 할까요? 3V 더하기 3VA 이퀄 2V 더하기 VB가 나와요. 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이 식은 3VA 이항에서 마이너스 VB. 자,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V가 나와. 자, 이렇게 해서 식 하나를 구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무언가가 있어야만 A하고 B하고 V의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잖아. 자, 그 무언가가 뭘까 얘들아? 문제의 조건에서 찾아보세요. 그치, A하고 B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지? 델타 T분의 델타 V로 구하잖아. 근데 A하고 B하고 시간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A하고 B의 가속도가 같다라는 것은 그치, 속도 변화가 같은 것으로 우리가 비교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A는 처음 속도 V, 나중 속도 VA인데 크기가 V가 VA보다 크지. 그러니까 V에서 VA를 그냥 빼줄게요. 자, 이 값이 뭐하고 똑같으면 돼? VB에서 이 V를 뺀 것과 같으면 되겠죠. VB 마이너스 2V 이렇게. 자, V에서 VA를 빼야만 양수값이잖아. VB에서 이 V를 빼야만 양수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놓은 거예요. 그럼 얘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VA를 옮겨볼까? 그러면 VA 더하기 VB가 되고 마이너스 2V를 넘기게 되면 V하고 더해서 플러스 3V가 되겠네. 그랬더니 뭐가 나오죠? 그쵸?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식을 구해보면 A의 속력이 얼마가 나오느냐? A의 속력이 2분의 V가 나옵니다. A의 속력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대입하면 B의 속력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B의 속력은 우리가 구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빨리 시간을 아껴 써야 되잖아.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속도의 크기거든. 근데 가속도는 A나 B나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A의 속력을 구했으니까 이 A의 속력이 2분의 V야.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뭐 하면 돼? 그치, 가속도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선지를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L과 그리고 V 제곱 형태로 풀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인지는 문제에서 주지 않았어. 같다로만 줬지. 그럼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지만 이거를 풀으려면 또 시간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때 등 가속도 운동 공식 3개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 이 운동 공식도 선생님이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VT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공식을 사용하는데 특히 문제에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은 AS를 2번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이 돼서 자, 보세요. 우리 이동거리 알고 있지? 나중 속도 알고 있지? 처음 속도 알고 있지? 그럼 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A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대입해 볼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A 상황을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자, 가속도는 모르잖아. 근데 우리 오른쪽을 플러스 부호로 잡았기 때문에 가속도는 왼쪽 방향이네. 마이너스 A. 자, 그리고 자동차의 변이 L. 이것이 나중 속도 얼마? VA인데 그게 얼마예요? 2분의 V였지? 2분의 V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는 얼마야? V의 제곱이야. 자, 그럼 계산하면 이거 역시 마이너스 4분의 3 나올 테니까요. 마이너스 다 지워질 수 있겠죠. 따라서 A는 2L분의 자, 이거 계산하면 4분의 3V의 제곱
따라서 8L분의 3V의 제곱 나오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번 문제는 정말 3점 배점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등가속도 운동이 나오면 평균 속도를 사용한다. 특히 동시통과 동시통과 이런 거 나왔을 때 평균 속도를 사용한다. 평균 속도랑 중간 속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가속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가속도가 같다, 뭐 가속도가 1대 2다. 자, 이런 거는 바로 뭐예요? 델타 T분의 델타 V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에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가속도를 구할 경우에는 등가속도 운동 EAS로 구한다는 것까지 세트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정리를 하고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물체들이 빗면에 있거든요. 자, 이 빗면은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우리 문제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지 빗면에 놓여 있으면 중력의 사인 세타, mg 사인 세타라고 하는 빗면 아래 방향의 힘을 반드시 받아요. 근데 물리학 1에서는 구태여 막 사인 세타까지 계산하는 건 나오지가 않아. 하지만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리고 이 빗면에서의 물체에 관련된 이 운동 법칙 문제는 이렇게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아주 똑같지는 않아도 빗면에서의 운동은 우리 전에 평가원 기출문제 수2 그리고 수1에서도 다루고 있는 문제 형태예요. 그래서 연계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은 이것도 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림은 물체 ABCD가 실로 연결돼서 가속도의 크기가 A1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대요. 자, 같이 운동하니까 ABCD의 모든 각각의 물체의 가속도는 A1은 다 똑같은 거 알고 있을 거고, 자, 2번 실P가 끊어졌대. 실P를 끊어졌대. 자, 그랬더니 A가 등속도 운동을 한대네. 그러면 실P는 끊어지면 이제 C는 혼자 운동할 거고 B, A, D 세 물체가 함께 운동을 하겠죠. 근데 이때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야. 이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나지. 자, 일단 여기까지 느낌만 받고, 자, 그 이후에 실 Q마저도 끄는 거야. 실 Q마저도 끊으면 D는 이제 혼자 운동하고 A하고 B 둘이 같이 운동할 텐데, 자, 이때는 A가 가속도의 크기가 A2인 등 가속도 운동을 한대요. 자, 결정적 힌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P를 끄는 후 C와, 자, P를 끊었어. P를 끊으면 C 혼자 운동하잖아. 자, 이때 C 빗면 아래 방향으로 힘 작용해야지. 자, 일단 표시해주고, 그리고 Q를 끊었어. 자, D 혼자 운동하지. 자, 그러면 이 D도 빗면 아래 방향으로 힘 받아서 운동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대. 그러니까 C하고 D의 가속도가 A라고 생각해봐. 그럼 R자임은 빗면에 물체가 놓였을 때 이 빗면이 받는 R자임은 빗면 아래 방향의 힘이 R자임이야. 마찰이 없으니까. 그러면 R자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C하고 D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비가 2대 1인 거예요. 따라서 D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스몰 f라고 한다고 하면 C는 그 2배인 2f가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등속도, 이게 또 기가 막힌 실마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등속도 운동은 언제라고 그랬어? 실 P가 끊어졌을 때. 그러면 B, A, 그리고 D 이 세 물체가 함께 운동했을 때가 등속도야. 자, 그럼 보세요. 자, 먼저 A도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야 됐지. 그것을 FA라고 할게요. 왜냐면 경사면이 다르기 때문에 가속도가 달라질 테니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오른쪽은 A하고 D가 FA 더하기 F만큼의 힘이 작용하는데, 자, B도 빗면 아래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겠지? 그런데 뭐예요? 이 두 물체의 운동 방향과 B의 운동 방향이 반대야. 즉, 운동 방향뿐만이 아니고 AD가 받는 힘의, 고쳐야 되겠네. 운동 방향이 반대가 아니지. 같이 운동하니까 운동 방향은 이렇게 운동할 거고, 힘이죠, 힘. 큰일 날 뻔했어요. 자, A하고 D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반대야. 그런데 등속도 운동한대. 그러려면 뭐예요? 그치. 바로 이 세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어야만 된다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B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FA 더하기 F라는 거야. 그래야만 요 힘과 요 힘이 서로 방향은 반대, 크기가 같아졌기 때문에 합력이 0이 돼서 등속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구했어. 그러면 우리는 F 그리고 FA 두 개의 변수로 각각 A, B, C, D 빗면에 작용하는 힘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였냐면 A1 아니 A2분의 A1이니까 일단 우리 A1을 한번 구해볼까? 자, A1은 네 물체가 같이 운동하는 거잖아요. 2M, 3M, 4M, M 다 더하면 전체 질량은 10M. 자, 10M짜리에 작용하는 합력은 자, 오른쪽에 작용하는 힘 FA하고 F 있네. 왼쪽에도 FA하고 F 있지? 이거 지워져. 그럼 남는 건 뭐예요? 그치, EF만 남아. 계산하면 얼마예요? 5M분의 F야. 이게 바로 A1이에요. 자, 그럼 이제 A2 한번 구해볼까? A2는 언제야? P도 끊어지고 Q도 끊어지고, 즉 뭐예요? A하고 B 두 물체가 운동할 때야. 자, 그러면 두 물체를 한 물체로 간주해. 그러면 총 질량은 7M이 되는 거고, 자, A에 작용하는 힘 FA, B에 작용하는 힘 FA 더하기 F니까 FA 주어지네. 그러면 남는 힘은 뭐예요? 합력 얼마야? F야. 그럼 다 구했네. A1, 5M분의 F, A2, 7M분의 F, FFMM 지우면 A2분의 A1은 5분의 7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빗면에 물체가 놓여 있을 경우 마찰이 없는 빗면에 이 물체에는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어요. 자, 이렇게 13번 정리하고 14번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특수상대성 이론도 연계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정확하게 막 똑같이 막 이렇게 표를 주진 않았지만 이 문제를 관통하고 있는 개념은 우리가 이미 수능 특강에서 다 경험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X축과 나란하게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거다. 자, 먼저 B의 관성계에서 자, 먼저 B가 관찰하는 거지. 자, B는 광원으로부터 빛이 각각 플러스 X방향, 마이너스 Y방향으로 동시에 방출된 후 거울 PQ에서 반사돼서 광원에 다시 동시에 되돌아온다고 한대요. 자,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뭐야? 관찰자 A가 볼 때는 이 우주선이 운동하지만 관찰자 B의 입장에서는 나는 정지해 있고 바로 이 관찰자 A를 포함한 좌표계가 운동한다는 거죠. 다 서로 자신은 정지해 있고 상대방이 운동한다는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면 관성계 B라고 하는 것은 B가 관찰했을 때 무슨 얘기야? 나 정지하고 있는데 빛이 동시에 광원에서 거울 PQ로 갔는데 동시에 반사돼서 왔어.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 빛의 속력은 언제 어느 때 누가 봐도 항상 C로 일정해야 되니까 그렇죠. 광원에서 거울 Q까지의 거리가 L이라면 광원에서 거울 P까지의 거리도 관찰자 B가 볼 때 똑같다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표는 누가 관찰한 거야? 표는 바로 A의 관성계에서니까 그치, 이 표에 관련된 것은 바로 A가 관찰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A의 관성계에서 빛이 광원에서 P까지 그리고 P에서 광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했더니 광원에서 P로 갈 때 0.4T0가 걸리고 그리고 이 빛이 거울 P에 도달해서 다시 광원으로 되돌아올 때는 그것보다 더 긴 시간이 걸렸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 우주선이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럼 봐봐. 빛이
광원에서 거울 P로 가는데 시간이 짧게 걸렸다는 것은 빛이 광원에서 거울로 가는 동안 이 거울 P가 와주면 되잖아. 광원 쪽으로. 그럼 무슨 얘기야? 원래는 L만큼 가야 되는데 이 거울 P가 광원 쪽으로 와주니까 L보다 더 짧은 거리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거울이 여기 와 있으려면 그치, 우주선 자체가 왼쪽으로 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더 검토. 자, 이제 이 빛이 어쨌거나 거울에 도달을 했어. 거울에 도달을 해서 다시 광원으로 반사할 텐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럼 무슨 얘기야? 거울에서 반사된 빛이 광원까지 갈 때 우주선이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광원이 어디가 있겠어? 그치, 왼쪽에. 뭐 사람도 왼쪽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빛이 광원까지 가는데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선은 마이너스 X방향으로 운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억번이죠.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X방향이다. 옳은 문장이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한번 볼 텐데, 자, 니은번은 T0와 그리고 C분의 2L을 비교하는 거거든. T0라고 하는 것은 A가 관찰한 빛의 왕복 시간이에요. 그래서 T0는 A가 관찰한 빛의 왕복 시간이고, C분의 2L은 뭘까? 자, 빛이 광원에서 거울 P까지 갔다가 뭐 Q도 마찬가지고 같은 거리니까요. 그리고 다시 광원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 시간은 누가 측정한 거지? 이 시간은 B가 측정한 거거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니? 우주선에서 일어났지. 즉 우주선에 있는 관찰자 B가 측정한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야? 고유 시간이야. 관찰자 A가 측정한 시간은 다른 좌표계에서 측정한 시간이야. 고유 시간이 다른 좌표계에서 측정한 시간보다 어때요? 항상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니은 T0는 C분의 2L보다 크다, 옳은 문장이에요. 이것도 선생님이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사건이 일어난 좌표계에서의 시간이고, 그 고유 시간, 사건이 일어난 좌표계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고, 그 고유 시간이 다른 좌표계에서 측정한 시간보다 항상 짧다를 강조했어요.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디귿번. A의 관성계에서, 즉 A가 보는 거죠.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B가 볼 때는 L인데 A가 보게 되면 운동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L보다 작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이었어요. 디귿은 잘 알고 있는 거고, 기억하고 니은의 OX를 결정할 수 있었는지가 바로 14번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우리를 조금 어렵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15번은 두 개의 스피커에서 진폭과 진동수가 동일한 소리를 발생시키면 X 이퀄 0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소리의 진동수가 F1, F2일 때 X축 상에서 X 이퀄 0으로부터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까지의 거리는 각각 2D 그리고 3D라고 나와 있네요. 자, 보강 간섭이잖아. 그럼 먼저 F1일 때 한번 볼까? 자, 진동수가 F1일 때 X 이퀄 0인 점과 X 이퀄 2D인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대. 자, 이때 이웃한 두 보강 간섭 사이의 거리 2D, 이게 바로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 F1에 해당하는 소리의 파장을 람다1이라고 하면 그 파장의 반파장만큼이에요. 왜냐면 보강 간섭은 마로하고 마로, 골골. 얘는 소리니까 종파, 밀밀, 소소 만나면 보강 간섭이잖아. 그래서 보강과 보강, 이웃한 그 사이의 거리는 한 파장이 아니고 바로 뭐라고? 반파장 거리야.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F1일 때, 진동수 F1일 때. 자, 그 다음에 진동수가 F2일 때는 뭐래? 진동수가 F2일 때는 X 이퀄 0인 지점, 그리고 X 이퀄 3D인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대. 그렇다고 하면 이 3D가 바로 뭐라고 얘들아? 진동수가 F2일 때 이 소리의 파장을 람다2라고 하면 람다2의 반파장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식으로부터 람다1이 람다2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파장하고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F1이 F2보다 크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기억에서 묻고 있죠? F1과 F2 사이의 관계,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 자, 니은 F1일 때는 보강 간섭이 x 이퀄 0 그리고 x 이퀄 2dn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래. 보강과 보강 사이에는 상쇄 간섭이 존재합니다. 니은 옳은 문장이고. 자, 디귿번 보강 간섭된 소리의 진동수는, 자, 진동수는 우리 앞에서도 문제 풀었지. 파동 진행에서 매질이 달라져도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요. 보강 간섭이 일어날 때 두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의 진동수, 같은 진동수가 만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역시 진동수는 바뀌지 않아. 근데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뭐가 바뀌지? 진폭이 바뀌지. 소리의 진폭이 바뀐다는 것은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얘기지 진동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이고 니은만 옳은 문장,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간섭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새로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16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16번 문제는 수능 특강에서도 바로 이 반원통에 관련돼서 굴절의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 문제 상황부터 보도록 하면 반원 원투로 구성된 원이 그려진 종이면에 원의 반원형 유리 A를 올려놓는다. 자, 일단 A를 올려놓는다. 레이저 빛이 전 P에서 유리면에 수직으로 입사하도록 한다. 그림과 같이 빛이 진행하는 경로를 종이면에 그린다. P와 X축 사이의 거리 L1, 빛의 경로가 2의 호와 만나는 점과 X축 사이의 거리 L2를 측정을 하고 만은 가에서 1의 A를 반원형 유리 B로 바꾸고 나에서 라를 반복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과정 라부터 한번 볼게. 자, 원이 바로 유리 A야. 2는 뭐예요? 2는 바로 공기가 되는 거고 이건 우리 다 굴절의 법칙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굴절의 법칙을 쓸 때는 우리 사인 세타를 써야 돼. 자,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원, 투 매질의 경계면이 이거거든. 그러면 매질의 경계면에 우리가 뭘 그리지? 매질의 경계면에 그쵸, 법선을 그리죠. 그러니까 얘가 법선이야. 요 녀석이. 그럼 입사각 굴절각이라고 하는 것은 법선과 그치 광선이 이루는 각이 각각 요거죠. 법선과 광선이 이루는 각이 각각 입사각 그리고 굴절각이 될 텐데 구태여 입사각 그리고 굴절각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선생님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매질의 종류를 표현하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일단 굴절의 법칙 갑니다. 자, 굴절의 법칙은 사인 입사각분의 사인 굴절각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자, 어디서 매질이 진행하고 있지? 그렇지. 매질 1, 즉 유리 A야. 그러면 이때의 입사각을 내가 뭐라고 쓸 거냐면 세타 A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딱 보이잖아. 아, A 매질에 있는 각이구나. 입사각인지 굴절각인지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각은 뭐겠어? 이 각은 사인 어디에 있는 각이야? 공기에 있는 각이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사인을 한번 구해볼까 얘들아? 왜냐면 L1, L2가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거 직각삼각형이네.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요거 사인 세타 A는 R분의 L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사인 세타 공기는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이니까 R분의 L2가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얘들아? 그렇지. R은 지워지고 L1분의 L2가 돼요. 근데 이 L1과 L2 값을 준 거야. 얼마예요? 3분의 4.5. 근데 우리 굴절의 법칙이면 뭘 갖고 또 따져줘야 되지? 그렇지. 굴절률이야. 근데 굴절률은 어떻게 돼 얘들아? 바로 분모 분자의 첨자가 바뀌거든요. 즉 사인 세타 A분의 사인 세타 공기는 첨자가 바뀌어서 굴절률, 즉 공기의 굴절률이 분모에 A의 굴절률이 분자에 와야 돼. 그러면 공기의 굴절률분의 A의 굴절률이 1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리고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강조했어. 공기의 굴절률이 뭐라고? 1이야. 조건이 안 나와도 공기의 굴절률이 1로 그 어떤 물질보다 가장 굴절률이 작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식으로부터 A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뭐였냐면 과정 라번에 관련된 거였어. 그럼 이제 우리 마번으로 와볼까? 자, 마번도 마찬가지로 사인에 관련된 굴절 법칙 쓸 거야. 자, 그럼 마번은 유리 A 대신에 B로 바꿨네. 그럼 그대로 세타 B가 될 거고, 그리고 2N은 역시 공기니까 자, 이렇게 좌변 될 거고, 우변은 결국 또 요거 똑같이 쓰는 거잖아요. RR 지워지고 L1분의 L2인데, 자, 이번에 L1 3이고 L2는 5.1이야. 자, 이게 바로 뭐라고 얘들아? 공기의 굴절률 분의 B의 굴절률이야. 공기의 굴절률은 1이야. 그러니까 이 값이 B의 굴절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B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보다 크지? 그러면서 숫자를 비교하면 B의 굴절률은 A의 굴절률보다도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럼 우리는 BA 공기의 굴절률 3개를 다 비교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 볼게요. 4번. 이 기억번에 관련된 것이 보기 기억이잖아요. 매질 1에는 B를, 매질 2에는 A를 갖다가 놓은 거죠. 그럼 4번. 자, 매질 1에는 B가, 그리고 매질 2에는 A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결국 어떻게 되더라? 역시 RR 지워지고 L1분의 L2가 될 거고, 자, 얘는 A의 굴절률분의 B의 굴절률이 될 텐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B하고 공기하고의 굴절률 차이가 B하고 A의 굴절률 차이보다 훨씬 크지.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분모가 3으로 똑같으니까 B하고 공기에서의 굴절률 차이가 B하고 A에서의 굴절률 차이보다 크다는 얘기는 바로 이 기억이 5.1보다 어떤 값을 가져야 한다? 작은 값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수식으로도 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얼마를 구해라 막 각도를 준 게 아니니까 이렇게 굴절률의 대소관계만 구해도 우리가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 자, 니은 레이저 빛의 속력을 물었네. A하고 B하고 비교하는 거지. 속력이 느린 매질의 굴절률을 큰 것으로 우리가 정의했기 때문에 AB 매질에서 레이저의 속력은 B에서보다 A에서가 커야만 되죠.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계각은 이제 전반사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자, 임계각은 레이저 빛이 A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가 B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임계각이 작으면 전반사가 일어나기가 쉬운 경우지, 임계각을 작게 하는 조건이 뭐였어? 두 매질의 굴절률이 큰 거였어요. 그러면 두 매질의 굴절률은 A에서 공기로, B에서 공기로 비교하는 거니까 A와 공기의 굴절률 차이보다 B와 공기의 굴절률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B에서 공기 쪽으로 빛이 진행할 때 임계각이 더 작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보기 디귿번, 임계각은 레이저 빛이 A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가 B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보다 크겠죠. 그래서 디귿은 옳은 문장,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평가원에서 이렇게 굴절의 법칙을 반원통을 갖고 수식을 사용하는 문제는 출제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됐다 6월 모평에, 그 얘기는 대수능에도 이와 같은 형태로 출제할 수 있다는 확률이 매우 높아졌어요. 6월, 9월을 완벽하게 해놓으세요. 대수능에 6월, 9월과 유사한 문제가 충분히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새로운 출제 유형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 4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할 텐데, 이 17번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먼저 A, B, C가 이렇게 나오면 얘는 일단 운동량 보전 법칙을 묻겠다는 거지, 출제자가. 자, 그런데 나와 있는 것이 B와 C 사이에 거리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거리 시간 그래프면 바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속도였었지. 근데 이렇게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나와 있잖아. 그럼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B와 C 사이의 상대 속도를 의미를 해요. 상대 속도. 자, 그럼 내친 김에 상대 속도의 크기만 구해볼까? 자, 2분의 12니까 0부터 2초 사이에 B와 C의 상대 속도의 크기는 얼마예요? 6m/s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부터 4초까지의 B하고 C의 상대 속도는 2분의 8이니까 4m/s가 될 거고, 그리고 4부터 7초까지의 B하고 C의 상대 속도를 구해보면, 자, 요거 얼마야? 3분의 6이니까 2m/s가 되겠다. 그리고 보세요. B와 C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지? 서로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고, B하고 C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는, 그치? 두 B하고 C가 각각 서로로부터 멀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래프를 해석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은 두 물체의 속도의 차이, 그게 바로 상대 속도의 크기를 의미를 하죠. 자, 문제 상황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과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 C가 등속도 운동한다. 자, A하고 C는 같은 속력으로 B를 향해 운동한대. 주어지지 않았지만 같은 속력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B의 속력은 4m/s이다. A, B, C 질량 각각 나와 있고요. 나는 가에서 B, C 사이의 거리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 한번 볼게요. B하고 C 사이의 속도 차이가 6이나 돼요. 그 얘기는 결국 뭐야? B는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고 C는 왼쪽으로 운동하니까 C의 속도의 크기가 2m/s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럼 A하고 C는 속력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A의 운동 방향은 오른쪽이고 그 크기는 C의 속도의 크기하고 똑같은 2m/s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B하고 C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 충돌하겠지. 몇 초일 때? 2초일 때. 그러면 먼저 B하고 C가 충돌할 때 뭐가 보존돼야 돼?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은, 자, B의 운동량 2 곱하기 4니까 8일 거고 C의 운동량은 2 곱하기 -2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은 B하고 C가 4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건 뭐예요? 충돌 후에도 역시 B하고 C의 운동량의 총합이 4의 값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충돌 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충돌 후. 자, 충돌하고 난 후에 바로 요거죠. 충돌하고 난 후 B하고 C의 속도 차이가 4만큼이 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충돌 후 C가 오른쪽으로 V로 운동한다고 하고, B가 먼저 운동한다고 하자. B가 충돌 후 V만큼의 속도로 운동한다고 하면 C의 속도는 V 더하기 4가 돼야만 두 물체의 속도 차이가 4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돼? B하고 C가 충돌 후에도 속도가 각각 이럴 경우 그 속도와 질량의 곱인 운동량의 합이 4가 나와야 돼. 그럼 먼저 B의 운동량은 2 곱하기 V가 될 거고, C의 운동량은 2 곱하기 V, 2V, 그리고 2 곱하기 4 하면 얼마? 8이야. 자, 그러면 좌변은 4고 우변도 4가 나오려면 이 V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1 값이 나와야만 돼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들아? V가 -1이란 얘기는 C는 오른쪽으로 3m/s로 운동하고 있고, B는 -1이니까 충돌하고 나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1m/s로 운동하는 것도 우리는 부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돌하고 나서 얘네들이 같은 방향으로 운동할지 반대 방향으로 운동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같은 방향으로 운동한다고 해놓고 풀어보면 그 부호를 통해서 B는 왼쪽으로 운동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B가 운동하다가 B하고 C의 상대 속도가 또 달라져. 그거는 무슨 뜻일까, 얘들아? 그치, 이 4초일 때 A하고 B가 충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충돌하면서 B의 속도가 달라진 거지.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A하고 B하고 충돌했을 때. 자, 역시 운동량의 총합이 보존돼야 되니까 A의 운동량 얼마? 플러스 6. B의 운동량은 얼마예요? 충돌 전 B는 마이너스 1m/s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2. 자, 이것이 충돌한 후 A의 질량 곱하기 충돌 후 A의 속도 모르고, 자, 그리고 충돌 후 B는 오른쪽으로 1m/s로 운동하니까 B의 운동량은 2. 좌변이 4니까 따라서 충돌 후 A의 속력은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2m/s이고, 그리고 방향은 역시 오른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놨는데 사실 이것만 구하라고 해도 시간이 꽤 걸렸지? 근데 한 번 더 계산하게 하는 거야. 0부터 7초까지 A가 이동한 거리는, 자,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A의 이동 거리는, A는 등속도 운동했잖아요, 각각. 처음 0부터 4초까지 얼마의 속도로? 2m/s의 속도로 4초 동안 이동했어. 자, 그 다음에 B하고 충돌하고 나서 3분의 2m/s의 속도로는 4부터 7초까지 3초 동안 이동한 거리 8이고, 계산하면 2니까 A가 0부터 7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10m,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고, 이 17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나와 있으면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한다? 상대 속도의 크기를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은 세 개의 도선에 의한 합성 자기장에 관련된 문제인 거고, 자, 이 문제는 우리 수능 특강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다루어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거리가 있으니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림 감과 같이 중심이 1.5인 원형 도선, P와 무한히 긴 직선 도선 QR이 있고, P에는 세기가 일정한 전류 흐르고 Q에는 세기가 I0인 전류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우리 이 Q 도선에 의한 O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또 이 그래프는 아래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 이 O 지점에서 PQR에 의한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주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보니까 얘들아, 지금 Q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 있고 PR에 대한 자기장의 방향은 알지를 못하는데, 만약에 이 R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도 이 O에서 Q하고 똑같은 나오는 방향이었다고 하면 R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 그렇지. 두 QR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도 점점 커져야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R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R에 의해서는 이 O에 Q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Q에 의한 거고 이건 R에 의한 거야. 그러면 R에는 전류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흘러야만 이 O에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그래 0일 때야. 자, 요거 한번 구해볼게.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0일 때. 자, 그러면 합성 자기장의 세기 0은 세 도선 P, Q, R에 의한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건데, 자, 우리 P에 의한 자기장은 모르지만 Q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알죠?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을게요. 그리고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I에 비례하잖아. 근데 그냥 우리 이퀄로 놓을게. 그러면 P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아직 모르지만 Q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야? D만큼 떨어져 있고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D분의 I0야. 자, 그럼 마찬가지로 R이 만드는 O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로 잡고, 그리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2D만큼 떨어져 있지. 2D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때 도선 R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분의 3 I0야.
그렇다고 하면 O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4D분의 3I0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뭐야 얘들아? 좌변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선 P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역시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되고 그 크기는 얼마면 될까? 4D분의 I0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일단 니은도 알 수 있죠. O에서 P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의 평면에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 자, 마지막 디귿번인데 O에서 P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1과 같냐를 물었어요. 근데 B1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R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0일 때 그때 PQR에 의한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그게 바로 B1이고 그리고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를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잡은 거네. 그럼 우리 다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B1에 의한 식을 세워볼게요. 자, 그러면 PQR에 의한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플러스 V1이어야 되고 이거는 결국 P에 의한 자기장과 Q에 의한 자기장, R에 의한 자기장의 합이잖아. 근데 Q에 의한 자기장은 뭐였어? D분의 I0였고 R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ED만큼 떨어졌는데 I0만큼의 전류가 흐르니까 ED분의 I0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P가 얼마인지를 알았잖아요. 무엇으로부터 알았어?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0이라는 조건으로부터. 그러면 BP 대신에 마이너스 4D분의 I0를 대입해 볼까? 그럼 어떻게 되지? 자, 요거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4D분의 3I0고 더하기 D분의 I0니까 B0 값이 얼마 나와? 플러스 4D분의 I0가 나와. 그러니까 뭐예요? P에 의한 자기장과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가 어때? 똑같아요. 4D분의 I0가 뭐라는 거야? B1이라는 거야. 그래서 디귿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디귿번을 찾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정량적 계산을 하도록 뭔가 딱 드러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정량적 계산을 해야만 답을 판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키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0일 때가 가장 핵심 키워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1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2021 대수능에서도 이 19번이 킬러 문제로서 합성 전기력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번 6월 모평에도 역시 합성 전기력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보기를 보면 숫자가 안 나와 있지. 그렇지만 정량적 계산을 해야만 보기를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그림 가는 X축성에 고정된 점전화 A, B, C인데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방향. 얘부터 생각하면 안 되지.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는 거야. 그러면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려면 A하고 B의 전하의 종류가 서로 반대여야 되고 따라서 B는 음전을 떼야 되고 자, C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C에서 B까지, C에서 A까지의 거리가 2대 3. 그렇다고 하면 전하량의 B는 4대 9.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B의 전하량을 4Q로 놔. 그러면 A의 전하량은 9Q만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서 이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플러스 X방향 따져주는 거야. 자, 그럼 B는 A가 당기잖아. 그런데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X래. 그러면 C가 B를 당기는 전기력의 방향인 오른쪽 방향이고 이 전기력이 A가 B를 당기는 전기력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려면 C가 B를 당기려면 C는 무슨 전하를 띠고 있어야겠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야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AB, BC 사이의 거리가 1대 4야. 그런데 얘가 더 커. 만약에 B의 전기력이 0이라고 하면 AB, BC의 거리가 아까 1대 4라고 했나? 거리 차이가? 1대 2네요. AB와 BC의 거리 차이가 1대 2야.
B의 전기력이 0이라고 하면 A하고 B의 전하량의 B는 1대 4가 돼야 되겠지. 근데 지금 뭐야? 얘가 더 커. 그렇다는 얘기는 C의 전하량은 A의 전하량의 4배인 36Q보다도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나번으로 와볼게요. 나번에서는 B하고 C의 위치를 바꿨네. 자, 다시 표현해 볼게. B는 마이너스, C는 플러스고 A의 전하량은 9Q, B의 전하량은 4Q, 그리고 C의 전하량은 36Q보다 큽니다. 자, 보기 가볼게요. 전하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작고요. 따라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가하고 나하고 결정하래요. 자, 그럼 A는 B는 당기고 C는 밀어낼 텐데 몇 대 몇이야? 1대 3만큼 떨어져 있지. 그러면 전하량이 1대 9면 A의 전기력이 0이거든. 근데 어때 얘들아? 전하량이 자, B하고 C하고 비교해 보면 1대 9보다 그렇지. C가 9배보다 B의 9배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B가 A를 당기는 힘보다 C가 A를 밀어내는 힘이 더 크고 따라서 A의 전기력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나번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B는 A를 당기고 C는 A를 밀 거니까 얘는 명백하게 마이너스 X 방향이네. 어때? 가하고 나가 같죠? 니은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디귿번이 또 난이도가 높은 보기 제시문인데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다인데 이거 여러분들 그냥 합성 전기력 수식을 써가지고 얼른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계산하지 않고 빨리 판단하는 방법. 자, 먼저 A에 작용하는 전기력부터 한번 볼게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B가 A를 당기는 전기력이 있고 그리고 또 C가 A를 밀어내는 전기력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B에 작용하는 전기력 볼까? 그럼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A가 B를 잡아당기는 전기력이 있고 그리고 또 C가 B를 잡아당기는 전기력이 있어. 자, 요렇게 이제 합성 전기력인데 잘 보면 A가 B를 당기는 전기력하고 B가 A를 당기는 전기력은 그 크기가 어때? 같지. 그러니까 얘는 똑같으니까 얘는 비교 대상이 안 돼. 그럼 뭐만 비교하면 돼? B가 C를 당기는 전기력과 C가 A를 밀어내는 전기력을 비교하면 돼. 그러면 C가 A를 밀어내는 전기력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얘들아? 얘가 그치? ED만큼 떨어져 있고 C하고 A의 전하량은 9Q 곱하기 36Q니까 자, 이만큼이거든? 그런데 B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3D만큼 떨어져 있고 그리고 B의 전하량, C의 전하량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분자도 얘보다 얘가 크고 분모는 얘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보다 더 크고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이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A, B, C의 각각의 전하량의 대소관계를 비교해야 된다는 게 되겠어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지금 용수철을 압축시키는 거죠. 용수철 상수가 K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D만큼 압축시킨 후에 동시에 놓을 거야. 그러면 정지했던 물체가 분열하는 거잖아요. 이래도 뭐는 보존돼야 돼? 운동량은 보존돼야 돼. A의 질량이 2m이고 B의 질량이 m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운동량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AB의 운동 방향은 반대여야 되고 그리고 AB의 속력이 A의 속력이 V라고 하면 B의 속력은 그 2배인 2V가 돼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A가 어떻게 돼, 얘들아? 높이가 H인 곳에서 속력이 0이라는 거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몽땅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변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B는
마찰이 없는 빗면을 올라가다가 마찰이 있는 구간에서 운동하고 정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일단은 운동량 보존 법칙은 이미 썼고 이제 뭐가 남았지? 그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남았어. 그럼 A 한번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항상 감소한 에너지를 찾고 증가한 에너지를 찾아서 그 양을 이퀄로 식을 세워주면 돼. 그러면 A 보세요. 뭐가 감소했지? 그래,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어. 증가한 건 누구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야. 그러면 감소한 운동 에너지 2분의 1 EM V의 제곱, 이것이 EM GH로 전환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B 한번 해볼게요. 자, B가 만약에 마찰이 있는 수평면을 지나지 않았다면 B는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 자, 그러면 B에 감소한 것도 역시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2V의 제곱이니까 바로 쓸게요. 4V의 제곱이고, 자, 이것이 바로 뭐야? mg 얼마를 만족해야 되느냐? 왼쪽에 있는 식하고 비교해 보면 좌변이 2배지. 그러니까 우변도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돼. 그러면 이 B는 얼마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얘들아. 4H까지 올라가는 것이 최고 높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얼마밖에 못 올라갔어? 3H밖에 못 올라갔어. 그럼 얼마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B여? mgH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B지. 이게 바로 뭐야? 마찰력이 한 일이고 마찰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바로 이게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이 되는 거죠. 누구의? B의. 그래서 우리는 디귿번 마찰에 의한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mgH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 한번 기억부터 찾아볼 텐데, 기억은 용수철 상수를 구하라는 거야. mgh D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근데 얘도 잘 보면, 자, 용수철이 D만큼 변형됐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용수철이 다 펴지면서 원래 위치가 되면서 A, B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이 D만큼 압축됐을 때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D의 제곱일 거고, 이게 다 뭘로 변한 거야?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EM V의 제곱에다가 B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4V의 제곱인데, K가 mgh 형태로 표현되어 있잖아. 그럼 바꿔주면 돼. 2분의 1 EM V 제곱이 얼마였어? 2mgh였고 2분의 1 M 4V 제곱은 4mgh였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 6mgh야. 따라서 K는 D제곱 이항하고 2분의 1 옮겨가면 12mgh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기억번은 옳은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분열할 때의 운동량 보정만 생각했지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다는 것도 이제는 하나 기억을 해놔야만 되고요. 자, 니은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가 각각 높이 2분의 H를 지날 때의 속력을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도 마찬가지야. 2분의 1 H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지,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겠죠. 그러면 2분의 1 H만큼 올라왔을 때 A의 속력을 VA, 2분의 1 H만큼 올라왔을 때 B의 속력을 VB라고 놓을게요. 그럼 먼저 감소한 에너지는, 자, 먼저 A의 경우 운동 에너지 감소했죠?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2분의 1 EM V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EM VA의 제곱이고,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것만큼 A는 이렇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B 해주면 돼. B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 2분의 1 M V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V B의 제곱. 자, 이렇게 운동 에너지 B가 감소해서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만큼이 증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뭐야? 바로 A하고 B의 관계식이지. 그럼 요게 얘하고 그렇지 맞춰줘야 되죠. 변수를 맞춰줘야 돼. 그거는 어떻게 맞춰줘?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거. 2분의 1 m 아니 2분의 1 EMV의 제곱 바로 이거지. 이게 뭐였어 얘들아? 이게 EMGH였어. 그러면 2분의 1 EMVA 제곱을 MGH 형태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또 2분의 1 MV의 제곱 여기 B는 참 V가 아니라 처음 속력이 2V죠. 잘해놓고 틀릴 뻔했어. 그러니까 B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1 M 4V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VB의 제곱이고 2분의 1 M 4V의 제곱 이게 바로 뭐였어? 이게 바로 4MGH였거든요. 따라서 이제 개수가 같아진 거야.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2분의 1 EM VA의 제곱이 얼마로 바뀌느냐? MGH로 바뀌고 그리고 밑에 있는 식 2분의 1 M V B의 제곱은 2분의 7 MGH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 위식에서 아래식을 나눠주면 돼. 그럼 2분의 1 MGH, MGH 다 지워지고 따라서 V, B의 제곱분의 VA의 제곱이 7분의 1이 나오고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야? VB분의 VA는 루트 7분의 1, 즉 B의 속력이 A의 속력의 몇 배? 루트 7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월 모평 20번 문제는 분열할 때도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것, 그러면서 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감소한 운동 에너지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2 평가원에서 처음으로 출제한 6월 모평 물리학 1 해설 강의를 마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6월 모평을 조금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6월 모평 분석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Coming soon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6월 모평 분석 특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